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시사진단입니다. 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생명이 위독한 2살배기 어린이가 이 병원을 찾았다가 제때 수술을 받지 못해서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 전북대학교 병원에 대해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이 취소됐습니다. 이 조치가 적절한 것이었는지 또 우리의 응급의료 시스템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지 오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네, JTBC 시사진단 오늘은 이 전북대학교 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취소를 계기로 응급의료 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전주 가비 지역구십니다. 국민의당 김광수 국회의원 나와주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광수입니다. 부산 백병원 응급의학과 윤영현 진료교수 나와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응급실에서 진료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윤영현입니다. 예. 호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배전모 교수 함께해 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호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배전모 교수입니다. 예. 건강세상 네트워크 김정숙 집행위원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세상 네트워크에서 활동하는 김정숙입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오늘 토론 주제 짧게 요약한 화면 먼저 보시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2살배기 남자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해 전북대학교 병원을 찾았다가 제때 수술을 받지 못해 목숨을 잃었다. 전국 13곳의 병원에 수소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환자는 사고 발생 7시간이 지나서 수술을 받았지만 숨을 거두고 말았다. 조사 결과 전북대병원은 전문의 호출과 대면 진료, 환자 전원 조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이 취소됐다. 이후 전북대병원은 응급진료체계는 전과 동일하게 유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응급 환자 치료에 공백이 생기는 건 아닌지 우려가 높다. 응급의학이 기피의 대상이 되고 응급센터 운영이 만성적자를 부르는 구조 속에서 병원에만 책임을 돌리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지적도 있다. 구멍난 응급의료 시스템,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고쳐나가야 하는지 들어본다. 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 발생했을 당시에 이 전북대 병원에서 이루어진 조치가 과연 올바른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위에 보건복지부가 이제 응급의료위원회를 열어서 당시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좀 따졌던 것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기는 했습니다. 이런 판단이 적정한 것이었는지 혹시 병원 측으로서는 좀 억울한 측면은 없는 것인지 먼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이 좀 있기는 있는데요. 김광수 의원님께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당시에 전북대병원의 과실이라고 할까요? 이게 전혀 없다고는 못 보겠지요? 과실이 분명히 있죠. 예.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지적사항대로 예. 저 골절이 외상으로 확인됐단 말이에요. 예, 예. 그래서 내부 출혈로 인한 저혈당 쇼크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위중한 상태였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송 중에 사망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미리 잡혀진 수술 때문에 꼭 전원 요청을 해야 됐는지 예.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내부에서 사실은 협진 체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환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위급 상황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이런 측면에서는 전북대병원이 지적받아야 마땅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단지 이제 큰 틀에서 그럼 전북대병원에서 다른 곳으로 이제 이송 결정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전원 요청을 받아들여야 될 다른 병원이 예. 사실 그때 이제 전남대병원 같은 경우 수술 환자가 없었단 말이죠. 예. 그런데 전원 요청을 안 받아들였고 을지병원으로 마지막 을지병원도 뭐 역시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일단 전원 요청하는 것이 타당했는지 그리고 다른 병원에서 응급의료센터에서
전원을 못 받아들였던 것들이 과연 타당한 건지, 그 사이에서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제대로 제 역할들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한번 다시 짚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시 이제 응급의료위원회에서 전북대병원에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결론을 판정을 내린 게 수술 2개가 다 찼다고 전북대병원에서는 얘기했는데 그래도 전북대병원에서 조치를 취했어야 된다고 결론을 내렸고요. 또 다른 병원에 이제 그 전원 조치를 내리면서 충분히 환자 상태를 알리지 않았다. 또 정형외과 전문의라든가 호출이라든지 이게 또 이루어지지 않았고 대면 진료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정도의 문제점들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윤여은 교수님께서는 직접 이제 응급의학을 다루시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판단이 상당히 좀 그 상식에 부합하고 합리적인 그 판단이라고 보시는지요? 환자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실제로 안에 있었던 그 시간에, 예. 그 시각에 그때 응급실 교수님들이나 그 뭐 응급학과 전문의도 있었을 것이고 외상외과 전문의도 현장에 당시에는 있었다고 얘기를 예. 들었습니다. 예, 예. 근데 지금 하나를 놓치는 것이 지금 할머니하고 같이 오셨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예. 할머니하고 아기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할머니가 심정지가 왔고 예. 그래서 할머니가 수술방을 들어갔고요. 예. 할머니는 또 바로 이제 수술을 했는데 같이 이제 아기까지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방이 없어서 전원 조치를 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실제로 이제 그 시간이 얼마나 지체가 되고 그 결정이 얼마나 늦어졌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전원은 해야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그 실제로 골반골 골절은 사망까지 이를 아주 그 중대한 그 병은 맞는데 실제로 당장 수술을 하거나 할 그런 병은 또 아니거든요. 일단 수혈을 하면서 저절로 지혈이 될 때까지 멈추고 어느 정도 혈압이라든지 등을 확인을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이제 수술을 들어가는 병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워낙에 출혈량이 많다 보니까 옆에서 지키고 앉아서 계속 봐야 되는 환자고, 그다음에 할머니나 뭐 이렇게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정형외과 환자일 확률이 높고요. 이제 다른 신경외과 쪽이나 아니면 외과 쪽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정확히 지금 모르겠는데 얘기로는 어쨌든 할머니나 그 아기나 둘 다 정형외과의 진료가 필요한 상황인데 권역이라고 하면 보통 수술방 하나를 무조건 비워놔야 된다. 근데 할머니하고 아기가 같이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비워놓은 상태인데 다른 환자 수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죽을 정도의 그 응급수술은 아니지만 부러진 환자가 왔을 때 중환자를 위해서 그걸 또 비워놓는다. 그것도 병원 경영 차원이라든지 뭐 그쪽에서 생각을 하면 그렇죠. 있는 병실을 비워놓는다. 있는 수술방을 비워놓는다. 물론 이제 중환자를 지금 수술 안 하면 당장 죽을 환자를 위해서 비워놓는다고 하면 얘기가 되겠지만 다른 이제 그 경상의 환자가 그런 이유로 비워놔야 된다고 했을 때 과연 환자나 보호자가 또 거기에 대해서 어그리를 할 건지 그것은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북대병원 입장에서 그런 점들이 좀 고려가 돼볼 필요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배 교수님이나 김정수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혹시 이 부분에 관해서 비슷한 그 맥락에서 얘기를 하실 수 있는지요? 어떻습니까? 저는 뭐 권력 외상센터라고 하는 것이 응급의료 기관 중에 상급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상급 기관으로 지정을 해서 국가가 지원하는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환자의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이제 공공성이 굉장히 중요한 곳이 저는 응급센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이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전북대병원이 잘 지키고 있었느냐에 대한 사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의문이 듭니다. 충분히 좀 치료할 수 있었다고 보는데 부당하게 이제 전원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권역 외상센터라고 하는 것이 환자를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최종 진료기관임을 상기를 한다면 조금 사명감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김정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지향점은 뭐 다들 동의를 할 텐데요. 구체적인 환경에 들어가다 보면 이게 물리적으로 소화를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는데 윤영인 교수님은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두 분 외할머니까지 그 아이하고 같이 이제 왔는데 두 분을 다 동시에 치료할 수 없었던 그런 현실적인 한계가 있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을 해주신 거거든요. 네, 물론 뭐 그런 물리적인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전 전원 조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이제 제한적인 상태에서 전원을 해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원을 했을 때 그런 소통 관계가 원활하지 않았던 건 정말 그 소통 체계에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역 외상센터라고 하는 것은 중증 외상 환자를 꼭 치료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시간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일반 외과의 수술을 권역의료센터에서 담당하는 일반 치료를 좀 진행하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글쎄요. 그 부분은 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실 여지가 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직접 진료를 했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위원회의 판단이었던 것 같은데 혹시 그 외할머니를 먼저 처치를 하고 수술을 하고 그 아이를 또 다음에 수술하고 이런 방법은 없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전에 잡혀있던 수술을 좀 미룬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그러니까 어차피 예정된 수술 스케줄이 있어서 하는 수술은 아마도 권역외상센터에서 그 수술방에서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응급실로 온 환자들 한해서 이제 수술을 할 거고요. 만약에 이제 그것까지도 전북대에서 그 스케줄을 넣어서 하는 수술을 그 외상센터 수술방에서 했다 한다면 이제 전북대에서도 뭐 말 그대로 책임을 명기 어려울 거고요. 실제로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고 문제는 그 권역 외상센터면 다른 일반 병원, 2차 병원이라든지 다른 준종합병원에서 치료가 안 되는 환자를 받아서 거기서 수술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일반 환자들이 너무 쉽게 권역 응급의료센터가 됐건 권역 외상센터가 됐건 너무 쉽게 문턱이 낮아서 아무나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쨌든 간에 나는 환자 아니냐, 나부터 이제 요구를 하게 되고 그러면 의료진의 관심은 아무래도 분산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나중에 이제 시스템 얘기 나올 때 아마 나와야 될 얘기겠지만 그 권역 응급의료센터, 외상센터 지정은 해놨지만 실제로 거기에 맞는 환자가 오는지 먼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환자가 수술해야 될 대상 환자가 있는데 그게 뭐 응급이든 비응급이든 간에요. 수술실을 비워둔다는 게 이게 올바른 조치냐 이것도 의문이라는 표시를 좀 해주셨고요. 한 가지 조금 좀 의아스러운 것은 이제 다른 병원으로 이 환자를 좀 옮겨야 되겠다 해서 전원 조치를 하려고 할 때 상당히 좀 엉뚱한 곳에 전화를 했다거나 이런 모습을 보였던 것이 판정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좀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뭐 병원은 얼마나 잘못이었다 이렇게 보기 어려운 거죠. 중앙응급의료 체계의 부재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가 전북대 병원만 너 잘못했다, 뭐 징계, 뭐 폐쇄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이런 문제를 계기로 전국적인 권역별 응급의료 체계 전원 시스템을 어떻게 그리고 전원이라는 건 이제 병원을 바꾸는 거죠. 옮기는 부분들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서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뭐 1399인가요? 1399 있었잖아요. 그게 있었는데 이제 그게 좀 폐지돼 있는 거고. 그러면 중앙응급의료 조정센터가 있어요 지금. 근데 그게 지금 시범적으로 서울 경기하고 대구 경북하고는 운영이 되더라고요. 전국적으로 권역별로 통합돼서 통합 시스템이 아직 안 갖춰졌어요. 그러니까 전북대 병원 권역의료센터에서 그 연락처를 몰라서 각각의 개별 병원으로 전화를 하게 되고 심지어 화상병원으로도 화상 환자 하는 병원으로도 연락하게 되고 이렇게 이제 허겁지겁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전체적으로 응급의료 체계 전원 시스템을 어떻게 갖출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중앙 정부의 분명한 책임이죠. 문제가 심각하게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뭐 이따 다시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 전북대 병원이 거의 포화 상태예요. 그러니까 2013년, 14년, 15년 보니까 거의 한 3만
2천, 3천, 4천 예, 그랬더군요. 정도의 예. 응급 환자들이 매년 오는 이런 시스템이어서 굉장히 이렇게 전라북도 권역에 한 개밖에 없기 예. 때문에 그래서 그 긴급하게 후송할 환자들에 대해서 다른 쪽으로 이제 권역센터로 이송해야 될 일들이 종종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대로 작동이 안 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어찌됐건 그 응급 전문의가 응급실의 그 전공이라고 하죠. 전공의가 그 조치를 취했는데 전원조정센터가 있는 사실을 그 당시에는 몰랐었고 전화를 이곳저곳에 돌려보다가 그때서 그걸 좀 알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어찌됐건 근데 이건 그 응급실에서 근무하시는 의사들에게 충분히 인지가 안 되었다 좀 이런 뜻 아닙니까? 그 자체로 굉장히 환자들은 의아해할 것 같은데요, 임 교수님. 네. 실제로 그 중앙급의료 센터에 조정위원회가 있다는 것은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이번 그렇습니까? 예, 예. 1399에서 바뀌면서 1339였고요. 1339, 예. 그다음에 실제로 제가 그 1339가 있을 때 저 부산 경남 쪽에서도 근무를 해봤고 이쪽 예. 전라북도 쪽에서도 근무를 해봤는데 이제 부산 경남 쪽은 일단 작은 병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를 거쳐서 대학을 가야 되기 때문에 대학병원으로 환자를 보내야 될 응급 환자가 있을 때 1339에 연락을 하면 1339가 4개 대학병원, 예. 그때 당시는 4개였고 지금 예. 5개인데요. 4개 대학병원에다 쫙 뿌려서 예. 받아줄 수 있는 병원을 찾아서 저희한테 연락을 해주는 시스템이 1339인데 예. 그나마 유지가 그 부산 경남 쪽은 좀 잘 됐었단 말이죠. 근데 이 전북 쪽은 갈 데가 없어요. 예. 말 그대로 전주에서 아프면 무조건 전북대죠. 예. 그러니까 뭐 어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1339에 연락하느니 소견서 써서 바로 응급실로 전북대 응급실로 환자를 전원시켜버리는. 예. 그래서 뭐 연락도 안 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전북대 병원에서 계속 꽉 차고 포화 상태가 되는 거고. 예. 뭐 가까운 익산에 지금 원광대가 있고 이번에 뭐 권역 의상센터. 외상하고 응급을 이제 지정만 받았지 아직 예. 이제 수행은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설이 좀 안 돼 있죠. 예. 예. 근데 만약에 거기도 권역이 됐다 하더라도 전주 사람들이 환자들이 익산으로 갈라 할까요? 예. 결국에는 전주 이 바운더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전북대로 갈 거고, 예. 익산, 군산 그 지역 사람들은 또 결국엔 또 원광대로 가게 될 거고. 예.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 자체가 지금 이 전라북도에서는 일단 제일 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찌됐건 김광수 의원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그 전공의가 그 다른 병원에 대표 전화로 ARS로 연결되는 대표 전화로 연결해서 이 우리 환자를 좀 받아주세요 했다는 것은 상당히 좀 의아스럽게 여겨지는 부분입니다. 그거 몇 단계 걸쳐야 되지 않습니까? 몇 번 누르세요, 몇 번 누르세요 해서요. 한 라인이 가동이 안 됐다는 건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고요. 어쨌든 이렇게 그 판단을 해서 이제 권역 응급의료센터 지정이 이제 취소가 됐고 6개월 후에 다시 신청하면 그때 다시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결정 내려졌는데 이렇게 결정 내린 게 과연 올바른 조치였는지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김광수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 예, 그 전에 이제 한 가지 더 예. 말씀드려야 될 예. 게 예. 권역별 응급의료 체계뿐만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역 간 응급의료 체계를 만드는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은 입원 환자 같은 경우도 아까 원광대 병원이나 또 우선 의료 인력 있는 곳 중에 하나가 이제 전주 같은 게 예수병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응급의료센터가 있는 거죠. 권역별 국가지원센터는 아니지만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쪽에도 연락을 해서 환자를 보냈다라고 하면 가능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충분히. 예, 그런데 그런 체계 자체가 안 돼 있는 거고 예. 기본적으로 이제 권역별 의료센터의 상급병원에 온 환자를 이 예수병원이나 이런 데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아예 않는 거죠. 기본적으로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사실은 그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지역별, 지역 내에서 응급의료 시스템을 어떻게 정비하는 것인가. 예. 이것도 이제 응급 환자 같은 경우는 이송 거리나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심각하게 문제가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가능하게 이송 거리가 빠르고 그런 의료 인력이 있는 또 그런 의료 장비가 있는 곳으로 이송할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한데
그런 것들도 지금 놓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예. 그 부분도 나중에 좀 짚어보도록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지정 취소. 지정 취소와 관련해서는 제가 계속 그 말씀을 해서 전북대 병원이 분명히 잘못한 부분이 있다. 예. 잘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하게 이 페널티를 주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지정 취소까지 가는 것들은 난 문제가 있지 않겠냐. 그런데 예. 이제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서 취소라고 하는 6개월, 그러니까 취소하고 6개월 후에 재지정하겠다 이런 건데 6개월 동안의 공백 기간에 말하자면 전북대가 여러 가지 미비한 인력이나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시스템을 갖추면 다시 재지정하겠다 이런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지역에 이제 그러니까 폐쇄돼서 권역별 응급의료센터가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니고 예, 그렇죠. 운영이 되는데 운영과 예. 관련된 재반 경제적인 지원이나 이런 예. 부분들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예. 그러면 아무래도 좀 부실해지는 측면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가능하게 전북대가 빨리 이 시스템을 다시 복원을 하고 문제점을 좀 고치고 그래서 예. 전북대가 제가 알기로 한 150억 정도의 예산 투자를 새로 해서 자체 예산으로 하겠다는 거죠. 여러 가지 미비점을 좀 보완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다고 들었고 예. 그렇다라고 하면 가능하게 빨리 올해가 넘어가기 전에 중앙 의료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예. 복원하는 부분으로 좀 정리를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번 11월 4일 날 전주로 오라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현장의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듣고 예. 정책 결정을 해라. 예. 현장의 어떤 지역 간의 의료, 응급 의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문제도 있고 충분히 환자를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정책 결정하는 것들이 잘못된 부분들이 많으니 현장 목소리를 좀 들어라. 그래서 이번에 전북대병원 취소된 또 전남대병원 또 을지병원 다 오라고 하고 예. 전북대병원에서 이제 회의를 좀 하고 현장 예. 목소리를 듣고 이렇게 예. 자리를 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군요. 예, 배재봉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어쨌든 이게 뭐 응급실 문을 닫는 건 아니지만 이제 권역별 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이제 취소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났는데 이 부분은 이제 그 도민들이 혹시 응급의료 시스템에 좀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냐 해서 좀 걱정거리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조치가 좀 합당한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예. 이번 그 권역 응급 의료센터 지정이 취소된 거요. 상당히 그 애석하게 생각하고요. 예. 나름대로 그 전북대 병원에서는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런 취소 결정으로 인해서 상당히 그 지역 주민에게 많은 그 실망을 끼쳐드린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또한 전북대학병원의 어떤 신뢰감의 그 상실 뿐만 예. 아니라 또 전북대학병원에 끼치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그 이미지와 또한 그 의료 수가라든가 혹은 그 보조금 문제, 특히 보조금 문제에 있어서 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아마 전북대학병원이 아까 그 김강수 의원님 말 맞다나 150억이라는 큰 돈을 들여서 대폭적인 개선을 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좀 잘할 걸로 기대가 되고요. 또 이걸 통해서 전북대학병원이 황골 탈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예, 그렇게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김정수 의원님 어떻습니까? 김광수 의원님께서는 지정 취소만이 능사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또 일각에서는 무슨 잘못을 했는데 회초리를 들 방법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민건 아동의 사건을 보면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이제 총체적인 부실들이 이제 드러난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시민들이 이제 전북대병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 예. 저는 뭐 지정 취소를 떠나서 예. 신뢰를 회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총체적 부실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이를테면 간판 달아놓고 예. 사실 정작 썼을 때는 무용지물이 된 상태인 건데 예. 이거에 대해서 뭐 꼭 지정 취소가 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라기보다는 이를테면 이제 페널티를 줘야 되는 건 맞는 거고 예. 전북대병원이 사실 이제 뼈를 깎는 노력을 사실 통해서 예. 시민들과 전라북도 예. 도민들에게 예.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예. 개혁안을 내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페널티는 이제 불가피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 하더라도 이것만 그쳐서는 안 되고 그 외에 응급실 시스템 전반에 걸쳐서 문제가 없었는지
이 보건복지부에서도 충분히 이 검토를 하고 하는 뭐 대안을 마련하고 대책을 세우는 조치가 같이 동반돼야 된다. 그런 말씀으로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것은 이제 전북대병원이 이 취소가 되면서 그렇지 않아도 전북대병원이 경영 상태가 1년에 뭐 작년 경우도 한 130억 가까운 그 적자가 났더군요. 그런 상태에서 이 시설 투자 이루어지고 나면 더 좀 경영이 어렵지 않을까. 이런 좀 걱정도 좀 되기는 하던데요, 김광수 의원님. 이게 그런 상태에서도 권역응급 의료센터 취소된 이후에 잘 돌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그 우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지역의 거점 병원으로서의 위상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은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런 부분이 갑자기 정말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고 예. 예견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우선 외상과 관련된 의사 수가 좀 많이 부족한 측면이 있어요. 예. 전체적으로 그 의료 인력 수급 체계 문제도 예. 아마 뭐 잘 아실 것 같은데 예. 사실 이제 이 힘든 일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빈부치고 수술하고 응급의료는 뭐 24시간 대기하고 이런 일이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시급을 다투는 이런 부분들로부터 의사 처음에 지원하는 분들이 좀 편하고 예를 들어서 뭐 성형외과나 조금 이렇게 해서 돈 좀 많이 되고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하지 이렇게 어려운 쪽으로서 안 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응급 의료 그 외상과 관련된 의료 인력이 좀 부족한 측면도 실제로 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국가 전체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인력 수급 문제를 좀 고민을 정말 해야 될 때입니다. 이제. 그래서 각 권역별 이 응급센터나 외상센터들이 다 똑같이 겪고 있는 문제예요. 이 문제가. 그래서 그런 문제하고 그래서 이제 또 이게 지금 평상시 일인데 예를 들어서 경주의 대지진이나 또는 뭐 국가적인 재난 상태나 이런 것이 닥친다라고 하면 이것은 감당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의 보건 의료 인력 수급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도 함께 좀 마련해야 된다. 이게 지역의 문제로 이렇게 떠넘기고 페널티만 줘서 전 페널티는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페널티는 받되 앞으로 이 부분들을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어떻게 전체적인 시스템을 다시 고쳐나갈 것인가,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탁상머리 고민이 아니고 현장에서 좀 답을 찾는 그런 것이 노력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전반적인 응급 의료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이걸 개선을 해야 되는지 쪽으로 이야기를 좀 전환을 하도록 하죠. 그러면 쉬면서 지금 그 의료 인력에 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가장 많이 그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응급의학을 전문하시는 이제 전문의들이 이게 하나의 그 기피하는 그 과목처럼 돼가지고 잘 안 하시려고 한다고 이제 그 얘기가 있어서요. 윤 교수님 좀 말씀 좀 해주시죠. 그래서 사실은 응급실을 잘 운영을 하지 않으려는 병원도 꽤 많다고도 얘기하고요. 그런 현실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1년에 100여 명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 저희가 수련할 때에 비해서는 지금 많이 늘은 편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시스템이 정부에서 이제 응급실 위주로 병원을 돌리게끔 뭐 지역 응급의료센터다, 권역 응급의료센터다 해서 숫자를 늘려주고 거기서는 무조건 필수 인원의 응급학과 전문의가 몇 명 이상이라고 지정이 돼 있어서 지금 응급학과 전문의 숫자는 그렇게 모자라다고 생각은 안 하고요.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외상과 관련된 지금 외상외과라고 해서 과가 그 세부 전문의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내과에 있던 세부 전문의 빼고 그 중환자 세부 전문의하고 외상외과 세부 전문의하고 세부 전문의 두 파트가 생겼는데 이제 물론 이제 그쪽이 워낙에 부실하니까 그 이제 나라에서 그다음에 그 의학회에서 대한의학회에서 지정을 해서 지금 수련을 하고 있는데 외상외과도 마찬가지고 중환자 의학도 마찬가지고 턱없이 모자라죠. 거기는 인력 자체가. 그리고 전문의를 따고 또 다시 2년 트레이닝을 해서 받는 게 세부 전문이거든요. 그러면 과연 그렇지 않아도 어렵게 트레이닝을 마쳤는데 그래서 전문의를 땄는데 또 2년간
박봉에 시달리면서 예. 또 트레이닝을 해야 된다? 지원하기가 쉽지는 않겠죠. 예. 그건 예. 확실히 숫자가 모자랍니다. 예. 응급의학은 뭐 지금 현재로서는 모자라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지금 나오는 추세로 봐서는 곧 있으면 이제 거의 채워질 수 있을. 그러니까 예. 지금 2차 병원, 지금 전주의 전주병원과 그다음에 예수병원, 예. 그리고 지금 저 전달에 예. 9월달에 이제 센터로 지역응급의료 센터로 예. 지정이 된 대전병원하고 그렇게 세 예. 개가 지금 있고요. 예. 전라북도를 좀 범위를 넓히면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예. 그 정도로 지금 센터가 지역에 있는 네, 응급의료센터죠. 응급센터죠. 예. 그러니까 지역 응급의료 기관이 있고 그 위에 급의 센터가 있고 그렇죠. 예. 그 위에 이제 권역 응급의료 예. 센터가 지금 나눠져 있는 거고요. 예. 실제로 제가 일하던 모 병원 앞에서 그 오토바이 교통사고가 났는데 119가 왔는데 바로 앞에 1분도 아니죠. 그냥 말 그대로 들것으로 실어서 날라도 될 거리인데 예. 그 환자를 전북대로 이송을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환자가 의식이 없고 그런 것도 아니고 환자가 의식이 있어서 쩔뚝쩔뚝거리면서 일어나던 상황이었는데도 예. 119가 전북대를 갖고 가는 것은 예. 결국에 그 병원 선택권 예. 자체가 환자하고 보호자에게 모든 결정권을 넘겨놨기 때문에 119도 실제로 가까우니까 여기다 환자 딱 이송시켜주고 귀소를 해도 훨씬 괜찮을 것을 나는 전북대 예. 하면 119가 거절을 못한다는 거고 예. 그다음에 그렇게 가벼운 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왔을 때 이건 좀 작은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받으십시오. 예. 그러면 진료 거부한다고 또 이제 예. 피켓을 하겠죠. 예. 피켓팅을 하겠죠. 예. 그런 것 자체를 정부에서 말 그대로 이제 이런 응급의료 시스템 자체를 정부에서 주관을 해서 예. 복지부가 됐건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됐건 주관을 할 거면 이제 진료 거부에 대한 아니면 뭐 이송 거부에 대한 그런 것들을 확실히 좀 세워주시는 것이 일단 첫 번째일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아니다고 한다면 그렇게 못 오겠다고 한다면 조금 억지스러운 얘기지만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내가 걸어서 예. 진료를 받으려면 말 그대로 응급의료 관리료라는 부분이 일정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기관은 17,000원, 2만 원 조금 안 돼, 2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센터는 한 5만 원에서 6만 원, 예. 그다음 권역은 한 8만 원에서 9만 원인데 예. 그 비용을 확 올려버려야 되는 거죠. 예. 내가 걸어서 내가 기어이 이 전북대 병원에서 치료를 받겠다 하면 예. 응급의료 관리료를 뭐 50만 원이 됐건 100만 원이 됐건 예. 그렇게 올려버린다면 그 환자들이 몰리는 과밀화가 예. 아무래도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예, 알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문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응급의학 전문의는 그런대로 아직은 이제 괜찮은데 외상과 관련된 특히 세부 전문이라고 표현하시는데 그쪽에서는 굉장히 모자란 측면이 있다는 것이고 하나는 큰 병원에 쏠림 현상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해 주셨고요. 김정숙 의원님이나 배종훈 교수도 혹시 그 앞으로 이게 응급의료 시스템과 관련해서 이건 좀 손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 교수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전북대학교 권역 응급의료센터 지정 취소는 전북대학에 물론 잘못도 있습니다만 어떤 총체적인 어떤 잘못이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문제 아까 김광수 의원님이나 윤 교수님께서도 말씀했다시피 의료 인력 공급이 예. 상당히 잘 안 되는 측면, 특히 예. 소아육과의 경우에는 현재 전국에 30명 정도밖에 없다고 합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각 대학에 응급센터가 있을 터인데 각 대학에 한 명도 배치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인력 공급에 특별히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런데 인력을 공급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특히 의과대학을 나와가지고 인턴 레이던트 그렇겠죠. 거치고 그다음에 세부 전문의 과정을 거치고 예. 또 남학생 같으면 또 군의관 생활도 예. 하고 단기간에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다 보면 16, 17년이라는 세월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료 인력 공급에 있어서 커다란 문제가 있다라는 예. 생각이 들고요. 바로 그 원인은 제가 볼 때는 힘든 일을 피하고 예. 돈이 드는 일을 찾고자 하는 그런 예. 것과도 연관된다고 볼 수 있고요. 예. 또한 의료 체계가 갖는 문제점 중에 하나는 아까 우리 윤 교수님께서도 말씀했다시피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죠. 예. 제대로 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 그러는데 특히 경우에 따라서는 한 곳에 이제 환자들이 몰리고 하는 측면, 그것을 예.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체적으로
어떤 환자를 배분하는 어떤 그 조정 어떤 센터라든가 어떤 그 정보 센터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환자들을 좀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그것이 안 된다고 한다면 아까 윤 교수님 말씀처럼 어떤 수가를 올려가지고 예. 가격을 올려가지고 진입 장벽이 어느 정도 있는 것도 예. 괜찮겠다. 예. 그래서 특별히 이제 급한 환자들 같으면은 이제 권역 의료정보센터로 가겠습니다만은 좀 덜 응급한 환자의 경우에는 또 작은 병원으로도 갈 수 예. 있게끔 해서 예. 이런 일이 없어져야 되겠고요. 또 국가적으로도 많은 그 의료 인력 양성이라든가 또한 그 이송 시스템을 위해서 국가적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예. 그런 점에서도 국가나 지자체의 노력도 저는 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김정수 교수님께서도 좀 보완해 주실 말씀 있으십니까? 저는 사실 의사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의사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고 아까 유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응급의료에 관련된 전문의들이 계속 배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는 뭐 서울로의 이제 쏠림 현상도 사실 심한 거고 예. 의사 수급에 대한 관리가 정부에서 예.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고 예. 저는 판단이 들고요. 예. 그리고 지금 권역응급센터에서 기준 인력을 뽑은 만큼 정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예. 권역 뭐 설립 비용 뭐 한 80억 들어가고요. 인건비도 1인당 1억 2천 정도씩은 예. 지원을 계속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지금 뭐 병원에서 부족하면 도대체 얼마나 부족한지 예. 사실 이제 그런 병원이나 정부가 그런 근거들을 잘 못 내놓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예.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들을 사실 명확하게 좀 내놓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 뭐 단순히 뭐 지역에는 의사가 없고 서울에 의사가 많다 뭐 이런 불균형 측면에서뿐만이 아니라 그 불균형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조금 전에 그 일부 의사 그 의상 쪽에 의료 인력이 좀 부족한 것은 인센티브가 좀 적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지원을 않게 되는 것입니까? 그게 가장 큽니까? 그런 원인이? 짤막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인센티브도 물론 크게 작용을 하겠죠. 예. 하지만 그 인센티브보다는 근무 여건이 더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근무 여건요? 24시간을 예. 어쨌든 계속 예. 병원 안에서 같은 키워서. 맥락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뭐 근무 여건이 나쁘더라도 인센티브가 충분하면 뭐 지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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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인력이 서울로 쏠림 현상이 심해요. 그리고 예. 지역이 의료 인력에 대한 비용이 훨씬 더 듭니다. 예, 그렇겠죠. 예, 거기다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상외과에 대한 세부 전공 이가 많이 부족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국가적으로 좀 전체적인 시스템을 개편하려고 하는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해 보이고요. 예. 특히 이제 그 세부 전문의와 관련된 인력 양성은 국가 차원의 프로그램이 따로 발현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이대로 그 핵심은 놔둬서는 뭔가 좀 그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가야 될. 그렇죠. 예. 그렇죠. 인센티브가 있어야 가는 것이니까요. 예,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해, 아까 조금 전에 그 큰 병원으로 좀 몰리는 현상 그 막기 위해서 좀 수가 체계를 달리해서 환자가 좀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런 경우에 이제 좀 그 빈부 격차에 따라서 좀 소외도 불평등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그런 제도가 생긴다고 그러면? 그렇죠.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예. 현재도 지금 좀 어려운 사람들의 병원 문턱이 굉장히 높은 것들이 의료 체계상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의료 수가 부분들을 차등 적용한다라고 하면 예. 몇 가지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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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말씀드린 응급의료 관리료라는 것은 실제로 그 환자가 우리 병원에 합당한 응급 환자라고 판정이 되면 예. 그건 그 환자 부담이 전혀 제로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건 다 보험공단에서 내주게 돼 있거든요. 예. 근데 응급이 아닌 경우에, 예. 응급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 부담을 하게끔 그렇게 지금 체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많이 아파서 큰 병원 가게 되면 돈 걱정은 어차피 일반 병원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그 많이 아픈 게 아닌데 굳이 큰 병원을 가면 돈을 그만큼 본인 부담을 늘린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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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그 권역 간에 또 지방 내에서의 이 컨트롤 타워, 그러니까 조정 기능, 이 문제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일 것 같은데요.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김 의원님께 여쭤보죠. 어떻게 좀 큰 방향 측면에서 정리가 되는 게 옳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것도 좀 논의를 좀 하자고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권역별 응급 의료 체계뿐만이 아니고 지역 내의 응급 의료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예.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뭐 지역 내에 그런 상급병원들은 아니지만 충분하게 뭐 아주 중증이 아닌 응급 의료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장비나 인력을 가지고 있는 병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병원들하고 어떻게 역할 분담 체계를 가져갈 것인가 이런 예.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 아까 일반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대개 환자가 응급 상황이 닥치면 내 생명을 고도의 의료 기술을 가지고 장비도 좋은 상급병원으로만 가겠다라고 하면서 환자의 기본적인 의지거든요. 예. 예. 그런데 여러 가지 이 상황 판단은 뭐 의료인들이 전문이니까 정확히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 전북대병원에 온 환자들도 뭐 대자연병원이나 예수병원이나 다른 병원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 예. 이런 시스템을 좀 만드는 것들이 필요하다. 예. 근데 대개 지금 전북대병원에서 이 조금 더 하급 병원으로 이송을 안 하죠. 예. 거의 않죠. 예. 더 서울로 올라가려고 예. 하는 것이 예. 되니까. 근데 이제 사실은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은 거거든요. 예. 환자 입장에서는 좀 뭐 생명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니까 뭐 이런 부분은 인지상정이긴 하지만 예. 의사의 어떤 판단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조정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해 보여요. 지금 상황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 지역에서 예를 들면 그 응급 환자가 생겼을 경우에 가까운 곳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좀 더 병원을 육성하는 일도 필요하다. 그런 일을 조금 전에 그 김광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어찌 보면 어쨌든 권역 응급센터가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전라북도의 경우에 그런 병원을 좀 키우고 육성하는 것도 꽤 중요한 과제일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전원이 쉽게 될 수 있게끔 또한 예. 전원이 빨리 될 수 있게끔 예. 하는 그 시스템이 필요하고요. 만약에 이번에 그런 경우에도 헬기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바로 쉽게 아마 갔다고 한다면은 갈 수 있었다고 한다면은 아마 또한 또 정확하게 그 어떤 그 진료가 빨리 되고 또한 빨리 치료가 됐다고 한다면은 그 7시간이라는 긴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예. 아마 살릴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어떻든 간에 그는 전원 시스템이 평상시에 잘 구축이 되고 또한 그 담당자들이 그 숙지를 했어야 되는데 예. 그것이 좀 안 된 것이 상당히 문제고요. 또한 그 전원 시스템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예. 하게 됐을 때 예. 많은 사람들이 또한 거기에 또 협조하지 않겠는가 하는 예.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어떻습니까? 전국적으로 보면 예를 들면 전에 있었던 1339 같은 그런 통합 컨트롤 타워가 나중에 잘 기능을 한다고 치고요. 지역 내에서 그 권역 내에서의 그 조정 기능은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 좋다고 보십니까? 각 지역 내에 그 1339가 따로 있었죠. 예. 그러니까 전라북도면 전라북도, 예. 제가 일하던 부산 같은 경우 부산. 예. 그러니까 예전에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없는 좀 그 준종합에서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예전에는 그 1339를 많이 이용을 했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응급학과가 보내는 전원 환자 수가 좀 적어지면 오히려 이제 그 1339는 거꾸로 금방 말씀하셨던 전북대에서 다른 작은 병원으로 전원을 예. 그 일까지도 예. 같이 담당을 했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1339는 보건복지부 소속이고 119는 예. 뭐 행자부 소속이고 예. 하다 보니까 일이 이중으로 되니까 그래서 예. 합치자 해서 했는데 예. 실제로 거기에 대한 전문 인력도 그러니까 상담 전문 인력 예. 그러니까 의사가 환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 전화를 받는 상담사가 의료 전문이 아닐 경우에 말귀를 못 예. 알아들어 버리고 예. 그래서 전달을 했을 때 저한테 이제 이런 환자를 보낸답니다 하고 예. 연결이 오면 예. 상태는요 그러면 그걸 안 물어봤네 잠깐만요 하고 예. 그러니까 예. 그런 식으로 체계가 지금 예. 인력 자체가 예. 1339에서는 조금씩 이제 해가가면서 좋아지고 있었는데 그걸 예. 119가 통합이 되면서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병원 측에서 전원할 때 119에 따로 문의를 하지를 않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전원 기능 자체가 지금 거의 미비해진 수준인데 예. 뭐 119 안에서가 됐건 따로 또 전에처럼 1339가 됐건 그런 예. 체계를 만들어서 지역 내에서도 하고 그 지역끼리 또 예. 서로 교통이 되고 한다면 예. 그러니까
상급으로 보내든 상급에서 하급으로 보내든 예. 그런 환자 전원 문제를 담당하는 전문 인력이 상담을 해주는 인력들이 전국적으로 인력 양성을 해서 예. 지역끼리 하고 지역에서 안 될 때는 그쪽 1339에 연락을 한다든지 예. 그렇게 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거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주 그 사례를 생생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충분히 그 환자 상태를 전달했는데 전화 받는 사람이 그걸 못 알아듣는 이해력이 좀 부족하면 그것 굉장히 큰 문제겠죠. 지역은 지역대로, 권역은 권역대로 유기적으로 이렇게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방향성 제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요. 시설 얘기를 좀 잠깐 하고 토론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초반부에 그 윤 교수님께서 이 수술방을 해야 된다는 이런 문제를 말씀해 주셔서 실제로 수술방을 비워두면서 응급센터를 운영한다는 게 병원 입장에서는 뭐 비용도 부담이 되고요. 또 이게 효율성 측면에서도 적절한 것이냐 하는 그런 그 의문이 좀 생길 수도 있어서 김정수 의원님께 혹시 그 부분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저는 사실은 지금 뭐 아까 이상 인건비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권역의료센터에 그런 기능을 하라고 사실 건물도 새로 짓는 거고 예. 그런 지원을 좀 저는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른 그 응급의료비에 비해서 사실 수가도 2배 이상 예. 인상도 해줬고 뭐 한번 지정이 되면 예. 장기적으로 사실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역할을 사실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예. 이 중증 외상 환자 같은 경우에 사실 다발성인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 협진이라든지 예.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 이런 그래서 이제 5명의 전문의가 한 팀으로 이제 움직이게 돼 있지 예. 않습니까? 예. 근데 상시적으로 그런 게 이제 잘 작동되도록 만든 게 권역 응급의료센터이기 그렇죠. 때문에 저는 충분히 어쨌든 보상을 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충실하게 권역의료센터를 이제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한데 제가 예. 볼 때는 만들어 놓긴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다른 진료를 보고 있다라는 예. 것이 가장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 이런 것들에 대한 개선은 진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찌됐건 그 환자를 비상시라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수용태세, 뭐 시설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요.를 갖춰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문제가 됐습니다만 헬기도 상당히 좀 얘기거리가 됐습니다. 밤인데 헬기를 조종하실 분이 없어서 헬기가 못 떴다. 사실은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사실 가장 빠른 수단은 어찌 보면 그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것도 사실이 좀 조치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것도 어쨌든 뭐 응급 환자는 시간을 낮추는 환자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빠르게 꼭 전원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꼭 이송을 해야 된다. 어떻게 빠르게 그다음에 환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취하면서 이동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장비나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죠. 예. 그런 것들도 좀 안 돼 있는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병실은 비워야 맞죠. 예. 그만큼 비우라고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환자 1인 내방 환자 중 56,000원 의료수가 나오고요. 예. 그다음에 인력 지원에 대한 이 지원도 해주고 시설 지원도 해주고 이러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니까 응급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 어떻게 환자가 생길지를 모르기 때문에 대비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수술방이 다 찼다. 그래서 수술 못 하겠다. 뭐 이렇게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전북대병원이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증 응급 환자에 대해서는 전북대병원에서 치료를 했어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저는 예. 그것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교수님은 다른 의견은 혹시 없으십니까? 그렇게 좀 어쨌든 어떤 사태가 일어날지 모르니까 빈 공간을 좀 확보하는 것이 좋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빈 공간이 있어서 한 명을 지금 온 환자를 수술을 하고 있는데 1시간 후에 똑같은 환자가 왔을 때 그건 어떻게 하냐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환자 수술 끝날 때까지는 그렇죠. 이 환자 수술 끝날 때까지는 어쨌든 예. 대기를 해야 되는데 그 환자가 대기할 동안 말 그대로 버텨줄 거냐? 예. 전원해야죠. 예. 그런 때 전원을 해야 되는 거고 예. 이제 전북대병원이라고 하는 우리 전북 권역 내에 한 곳밖에 권역 응급센터가 없기 때문에 또 환자 의사수나 이런 것들은 적고 응급실 병상도 적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전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구조적으로. 예. 그래서 2018년부터 지금 원광대학교 병원이 다시 권역별 예. 응급의료센터로 지정이 되는데 외상센터. 어쨌든, 예, 외상센터. 이제 권역별 응급센터는 외상센터 간의 환자 이송 시스템. 아까 다시 반복되지만
지역 내에서 권역 내에서 상급병원, 하급병원 간에 환자의 경중을 따져서 이송하는 시스템 이런 것들이 빨리 좀 완비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찌됐건 그 권역응급센터에서는 언제 일어날지도 모를 이 비상사태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는 것 맞고요. 그렇지만 물리적인 한계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충돌을 되는 지점을 충분히 잘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 이 정도로 아마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미처 못다 하신 말씀, 마무리 말씀 듣는 것으로 이 토론을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30초 정도씩 한 분당 정리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김정숙 의원님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번 사건으로 우리나라 응급의료나 외상중증센터의 시스템을 완전히 개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은 열어놨는데 정작 필요할 때 좀 사용이 되지 않는 부분은 정말 문제인 것 같고 특히 이번 사건으로 전원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났는데 이러한 대한 지침이 굉장히 꼭 정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권역 외상센터를 만든 건 사실 골든타임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꼭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전 또 하나는 그 보건복지부가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관리 감독을 제대로 안 하고 있었다라는 문제를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게 된 이제 구조적인 지점에 사실 보건복지부가 있는 거고 이번 사건을 좀 계기로 다시는 좀 이런 사건이 지금 계속 있어 왔습니다. 뭐 장협작 사건도 있었고 이런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꼭 개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보건복지부가 이 갑이다 보니까 책임을 사실 뭐 병원에 떠넘겼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는 있더군요. 배정목 교수님. 예. 이번 건은 총체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 전북대학병원 측의 어떤 보다 더 응급 환자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 진료를 못한 것에 대해서 또 전원시킨 것에 대한 아마 이번에 그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보고요. 앞으로는 그러한 어떤 인적 측면에 있어서 문제뿐만 아니라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뭔가 그 결함이 해소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 이송에 따른 여러 가지 그 비용이 드는 문제, 또 의료 인력 양성 문제, 뭐 이런 것들은 정부가 어떤 관심을 가지고 그쪽에 대해서 많은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정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윤 교수님. 전북대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취소된다고 해도 전북대병원은 똑같은 역할을 계속 진행을 할 겁니다. 뭐 말 그대로 나라에서 돈만 좀 덜 받았다 뿐이지 똑같은 환자, 똑같은 것을 계속 진행을 해야 될 거예요. 결국 나라에서 지정을 해주고 지정만 했다 뿐이지 그 뒤에 아무 관심 없다가 사건이 터지면 그때서야 우왕좌왕하는 모습 보이는 것보다는 말 그대로 정부가 이 응급의료, 진짜 응급환자, 그러니까 외상이라든지 심혈관 환자 같은 경우는 정부가 완전히 관리를 할 수 있는 병원 자체를, 응급실 자체를 관리를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놓든지 아니면 전적으로 그 병원에 맡겨서 병원에서 원하는 뭐 시설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을 원하는 만큼 뭐 법이 됐건 아니면 뭐 금전적으로 됐건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광수 의원님. 좀 마음이 답답합니다만 어쨌든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새롭게 권역별 또는 지역 내의 응급의료 체계가 좀 완비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전북대 잘못한 거 페널티 주되 이거 꼭 취소하고 선배 폐쇄하려고 그랬어요. 그건 말이 안 된다. 취소하되 일단 새롭게 이 체계를 갖추는 부분들을 함께 고민하고 권역 지역 내 응급의료 체계를 다시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새로운 계기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11월 4일 날 뭐 장관 내려오기로 했으니까 현장의 목소리를 내가 충분히 들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 부분들에서 꼼꼼히 좀 체크를 하고 현장 속에 답이 있지 앉아서 정책 좀 하지 말아라 이래서 내려오기로 했는데 뭐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하여튼 뭐 우리나라뿐 뭐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응급의료 체계가 새롭게 다시 정비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저도 같은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토론을 마치면서 말씀드릴 것은요. 이번 사건, 이번 논란의 당사자인 이 전북대병원 관계자에게 오늘 토론에 참석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언론에 공개적으로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런 폐쇄적인 태도가 오늘날 같은 사태를 혹시 부른 것은 아닌지 스스로 점검하는 계기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토론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